잠시 후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될 이상가족 상봉단 최고령자인 101살 백성규 할아버지입니다. 북에 두고 온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대신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요. 먼저 백성규 할아버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어떤 분 만나시는 거예요? 며느리 다 죽고 없어. 며느리 가져다 줄 선물은 어떤 거예요? 몰라 많아. 그래서 지금 입을 거 겨울에 입을 거 신발만 30개고 그 손자가 둘 손녀가 둘 그거 다 두 분씩 샀어. 그런데 이제 백성규 할아버지 보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신발을 30켤레를 준비해 갔다. 그 정도로 뭐 좀 북한 열악한 상황 이런 거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시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 저분이 101살이시잖아요. 여러 번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가면서 며느리하고 손녀를 위해서 30켤레 신발을 샀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네. 그러니까 101세시잖아요. 물론 뭐 저는 더 장수하시길 바라고 그러지만 또 다시 기회가 오겠습니까? 지금도 기회를 못 잡고 기다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상가족 상봉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한 번 만나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다시 또 못 보면요. 한 번 못 보다가 봐고 그 그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남북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 마음이 이제 30켤레 신발에 담겨 있다고 봐요. 예. 평생 동안 신을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30켤레면 그렇죠. 예. 그 신발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못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필품이잖아요. 아주 네.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쓰는 거니까 그 신발을 신으면서 또 할아버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자기 뭐 며느리니까 시아버지 생각하실 거고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 할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며느리와 손녀에 대한 마음, 애틋함이 표현되어 있냐. 자기 아들은 이미 사망해서 볼 수 없지만 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대신 며느리와 손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단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좀 챙기는 것들을 다시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북한에는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여자 긴팔 옷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름표를 달아서 북한 동생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이제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요. 지금 보면 북한이 춥다고 하니까 두터운 방한복이나 뭐 북한에 없을 것 같은 약, 초콜릿 이런 거를 하나하나 챙기고 특히 혹시나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이렇게 가족들의 사진도 많이 챙겨가신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왜 어르신이 무겁게 저렇게 가방에 저렇게 옷이나 신발을 쌓아가실까 돈 들여서 사시면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이상가족 상봉에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선물들이 10만 원이 넘으면 안 예. 되고요. 가죽이라든가 모피 이런 네.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가져갈 수 있는 현금도 1,500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전자기기라든가 골통품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물품들은 못 가져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소소한 생필품 선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이라서 아까 화면에 보시면 그 두터운 외투도 압축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정말 그 어떻게든 부피를 줄여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네네. 이 가방의 무게도 제한돼 있거든요. 30kg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하나 필요해 보이는 것, 북한에 없을 것 같은 거 좋은 선물 주고 싶지만 10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을 저렇게 준비하시느냐고 아마 저거 싸시면서 많이 또 회한도 느끼셨을 거고요. 더 드리고 싶은데 못 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네. 우선 뭐 이상가족 상봉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금강산으로 지금 그 이상가족들이 가고 있고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상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내일 오후 12시에 객실에서 이상가족들이 각각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개별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개별적 만남 이런 게 과거에는 좀 없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지금 단체 상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큰 홀에서 테이블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 나누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희가 흔히 봤던 영상이죠. 그런데 예. 이제 북한 체제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저기 오셔서 만나서 얘기할 때 속마음을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치 예. 체제라든지 본인이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혹시나 당 간부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걸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진실된 얘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방에서
가족끼리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개별 만남을 점심을 도시락으로 객실에서 함께 먹는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거기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동안 정말 인간으로서 느꼈던 고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 생활이 어렵다면 어려운 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상황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 개인 간의 가족이 만났는데도 정치적 색깔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런 만남, 가족끼리 없던 만남을 개별 중식으로 하게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가족 간의 큰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저런 부분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단체 상봉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속초에서 이제 금강산으로 향하고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긴장되고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지금 그 아버님, 어머님들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김혜자 씨는 이제 북측에 있는 동생을 상봉하는데 며칠째 잠도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민명원 씨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수도 없이 울었는데 지금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월의 그 무게 때문일까요?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상봉은 7가족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도 그 상봉보다는 그 비율보다 사촌이나 조카를 상봉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남측 가족에서 9가족이 상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80대 과은이 넘은 고령자분들의 가족들이 많아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장기간 이동하시는 게 불편한 가족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 예, 예. 한 살이라도 젊으시고 건장하실 때 이렇게 그 상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도 다 정례화 요청은 한 목소리로 내고 있거든요. 네. 자주 그리고 편안한 장소에서 보기를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IT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요. 방법은 정말 찾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산 가족 행사가 단순한 그런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려 65년 이상 서로를 만날 수 없었던 이산 가족이 오늘 금강산에서 상봉합니다.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건 2년 10개월 만인데요. 첫 번째 현장 남북 회담 본부입니다. 최성 기자, 남측 이산 가족들의 방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측 이산 가족 89명은 어제 속초 숙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35분부터는 버스에 나눠 탄 채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속초에서 고성 남북 출입 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해 이동 중인데요. 1시간 30분 정도 뒤면 금강산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온정각에서 각자 점심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오후 3시부터 기다리던 북측의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가족을 못 본 사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몸이 됐지만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된 가족들은 설레는 표정만큼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2박 3일의 일정 동안 이산 가족들은 몇 차례나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번 이산 가족 상봉 2박 3일 일정 중에 북측 가족을 총 6번 11시간 동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의 단체 상봉과 1시간가량의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이 돼야 외금강 호텔에서 2시간 동안 가족을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상봉자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올해 101세가 넘은 백성규 할아버지로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입니다. 65년간 떨어진 사이에 자녀마저 고령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 상봉은 불과 7가족뿐입니다. 정부는 이산 가족 중에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 인력과 소방 인력 30여 명을 방북당에 포함시켰습니다. 혹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 시장 어제 오전에 옥탑방 짐을 정리하고 마을 주민들과 이별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먼저 그 현장 보겠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올 때는 굉장히 더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또 이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행복함으로 살았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고요. 글쎄 말입니다. 정이 들어가지고요. 한 달간 너무 고생을 아닙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시장 한 달간의 생활 마치고 이제 주민들과 인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떠날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송을 받고 떠났네요. 네, 따뜻한 그 환송을 받았는데요. 들어올 때 고무신 신고 왜 청소하시는 모습 보셨을 네, 거예요. 그랬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안에 그것까지 고무신을 준비해서 그 모습이 이제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졌는데 네네. 주민들이 고무신을 환송 선물로 준비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 주민증을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활동 사진들을 포토그래피로 만든 앨범 같은 것들, 한지 공예 이런 것들을 선물로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또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네. 보니까 정확하게 29일을 이제 한 달 살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자, 그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아마 좀 속정 깊은 어떤 대화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주민들이 그 마음이 따뜻해서 아마 이런 고무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박 시장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약간 딱 옥탑방 살 때 그때가 더웠죠. 정말 가장 덥고 폭염 습고 막 계속 발효될 때였잖아요. 네.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요즘에 굉장히 시원하던데. 네. 근데 오늘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 박원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본인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저는 네네. 그 고생도 시장으로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예. 삼양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에어컨 없이 옥탑방에 사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선풍기만 가지고 그런 분들의 고충을 실제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본인한테 좀 힘들더라도 어찌 보면 예. 실제적으로 강북살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만약에 날씨가 시원했으면 강북 사람들이 더울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고충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기회도 어찌 보면 본인이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런 의미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 한 달간의 옥탑방 살이를 통해서 강북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네네. 강남 수준으로 강북을 좀 성장시키겠다고 이제 비전도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저런 밝힌 것들이 정말 실제 잘 실행이 돼서 강북, 강남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북 사든 강남 사든 네.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네. 균형 발전을 잘 이루는데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그 박원순 시장님의 삼양동 한 달 살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삼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위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덥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되지 않은 재개발도 조금 늦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시장이 어떤 정책 입안자로서 와서 조금 노력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네.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 살이를 끝내고 네. 어떤 정책을 내세울까? 네. 그 정책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구체적인 거 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정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가 해소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 그에 대한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네.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두 개라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균형 발전은 시장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요. 어찌됐든 이 폭염에 처음 갔을 때 방바닥 온도가 51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네. 그걸 견디신 것만 하더라도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이 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 냉방 시설 같은 거, 네. 스티로폼에 얼음을 놓고 뭐 부채질 한다던가 부채도 굉장히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서 이게 단순한 쇼보다는 그래도 이더에 그 노력을 했다는 거는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박 시장의 한 달 살이 결론으로 내놓은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축소하겠다. 그야말로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보면 뭐 경전철 사업 확대도 있고요. 모노레일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하는데 보면 사실 경전철 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이 한 차례 난 적이 있어서 조금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이 없다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민자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민간 업체가 들어오려면 수익성이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예, 뭐 예. 손해 보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철이 필요한 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네. 강북 지역의 사람들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편리함은 높아지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 민간 사업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으니까 결국 이제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공공자금이 좀 투자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돈이 여기 전체 2028년까지 4개 노선을 완성했을 때 약 뭐 지금 계산으로 3, 4조 원 정도가 들어가 3조 원 네, 정도. 3조 원 정도죠. 3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네. 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1단계로 네네. 아마 이걸 4개를 완전히 완성하는 2028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1단계로 일단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경전철 문제 그다음에 집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또 집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강북 지역의 빈집들을 좀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고 고쳐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좀 저소득층한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씩 돈을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2028년까지 뭐 3조 원 정도가 투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일부 시의 예산도 들어가지만 정부 예산도 일정 부분 좀 끌어오기로 했고요. 네. 경전철 사업 같은 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비가 약 80%, 그다음에 국비가 60%, 국비가 40% 이 정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강남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익 환수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일부를 또 강북에 투자하는 계획 이렇게 지금 밝혀서 네. 예산도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확보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이게 워낙 좋게 평가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죠. 나쁘게 한번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보면 예. 사실 이제 민간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시 재정을 투입하고 국비를 받아서 투입하면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또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일정 부분 시가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계속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초창기에 어쨌든 투자되는 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예. 그게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경전철을 좀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네네.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네. 경전철 주변에 공용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줘서 네. 출퇴근하는데 경전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만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성도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초기에는 지금 현재는 많이 돈이 투자가 되지만 이게 나중에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떻게 실행해 갈지도 저희가 잘 감시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의 옥탑방 체험에서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강난이 여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언론에서 얼굴을 많이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보고 노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 과정을 거쳐서 상대적으로 강난이 여사가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좀 소극적이어서 뭐 잠적설, 뭐 불화설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대로 그 두 분의 어떤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일각에서는 강난이 여사가 박원순 시장 머리를 손질하면서부터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이 한 달 살기를 계획했을 때 나 혼자 가겠다. 예. 여사님 집에 계셔라. 같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부부 본인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게 부부끼리 이 폭염 사태에 이렇게 고난의 짐을 나눠 가지겠다 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사님이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또 주변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도 부부가 같이 다니니까 보이는 모습도 좋고요. 이런 불화설이라든가 뭐 잠적설은 거의 이제 쏙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이렇게 잘 같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난이 여사 잘 안 나오시다 나오고 박원순 시장 얼마 전에 지난 17일에는 삼양동 이제 거기서 치킨집에서 호프타임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이게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청와대의 좋은 기획력, 행사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을 박 시장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운데 이런 치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치킨집에 가서 골뱅이 소면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1시간 20분을 진솔하게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진솔한 대화는 사실 이런 맥주라든가 시원한 것들 같이 나눠 먹으면서 했을 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 하나를 이제 대권 행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가대 해석이고 그렇군요. 주민들과 좀 친숙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남성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공원
직원의 신고로 남성의 굉장히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사실 옷은 입혀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반바지를 입고 네. 있었고 훼손이 된 상태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공원 근처에서 인근 숲에서 이게 놀라운 것은 별로 큰 길가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네. 검정 봉투 그다음에 하얀색 봉투 이 두 가지 봉투에 나눠서 그렇게 시신이 있었던 거 훼손된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 예. 경찰이 그걸 수습을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거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다만 지문이 살아있었는지 지문을 통해서 누군지는 확인이 됐어요. 네네. 51세 경기도 사시는 분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이분이 어디서 사는지는 주거는 좀 불안정하고요. 그러니까 알 예, 수가 예.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분이 마지막 주소지나 있던 곳이 본인이 일했던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식당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전에 어디서 거주했는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듯이 이렇게 훼손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큰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신원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됐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남성.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이 돼서 외국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경찰이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패 상태도 상당히 많이 네.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네. 워낙 또 날씨가 폭염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텐데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얼굴 부위에 가격한 이 상처가 사망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북가수에서 지금 부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는데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이렇게 유기했다는 점도 사망의 어떤 동기, 범행의 동기가 좀 궁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네. 현재로서는 이 남성이 10일 전후에, 그러니까 지난 10일 전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확인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 추정 시간은 10일 전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전에 사망 이후에 이렇게 지금 그 시신이 유기됐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네. 경찰로서는 현재로서는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은 주변 지인들에 대한 네. 탐문 수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네.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혹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서울대공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뭐 3km 정도 떨어지고 등산로 입구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데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조금 그래도 조금 더위가 꺾이니까 예. 주말에도 사실은 이 공원에 가는 분들 많거든요. 가족 네네. 단위로 많이들 놀러 가시는 데고요. 장미의 공원, 장미의 언덕 여기 주차장 근처이기도 하고요. 예, 예. 특히 등산로, 진입로라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시신을 은폐하고 이렇게 잠혹하게 시신을 했다면 이걸 은폐할 만한 좀 깊숙이 이동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잘 보이는 눈에 띄는 곳에 유기했을까? 이것도 의문이 남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신 운반과 관련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급하니까 이제 그쪽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예. 두 번째로는 이 범행이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의자로 특정되기에는 네. 어렵다. 아, 그런 네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깊숙이 유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네. 주변이 탐문 수색하고 있고요. 신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 동선 그리고 이 살인이나 이런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한다면 그 정황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 보시면 굉장히 그 산책로와 가깝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정말로 그 바로 옆에 인근 수풀이거든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허술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굉장히 대범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시신을 그냥 비닐봉지에만 싸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방 네. 발견될 수 있잖아요. 거의 돌에서 3m 정도 떨어진 등산로 인근에다 버려놨으니까 저게 사실은 그 관리하는 분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악취가 예, 심하게 예.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시신이 수습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방 발견된 거를 이미 예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이제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신 첫 번째 가능성은 급하게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러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이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그 신분이 밝혀지는 걸 원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멸감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원한이 많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크게 화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저게 유기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자살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신을 저렇게 정말 훼손하고 저걸 또 길거리에 방치했다고 하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그 살해를 한 사람 범인과 사이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나 원한 관계나 아니면 무슨 돈과 다른 것과 연관된 관계에서의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뭐 경찰이 국가세에 의뢰해서 이제 부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훼손이 돼 있고 이 시신을 부검을 했을 때 뭐 어떤 정도까지 좀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질식사라고 하면 질식사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어떤 방법으로 살해가 됐는지는 이제 부검 결과에서 1차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10일간 또는 며칠간 이렇게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상세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패가 진행되긴 했지만 일부는 부검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경위로 사망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외력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용됐는지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제 부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CCTV를 통해서 시신 유기 장소에 다녀간 렌터카드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는데 일단 CCTV만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저게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너무 거리에 도로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저 길로 갔을 가능성은 낮지 않겠어요. CCTV가 명확하게 금방 잡힐 수 있는데 저렇게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산의 반대쪽에서 등산로를 타고 산을 완전히 넘어와서 거기 유기하고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 즉 CCTV를 좀 피하기 위해서 산 반대쪽에서 등산로를 타고 넘어와서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도 물론 조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의 CCTV뿐만 아니라 산 정상을 그러니까 산 전체를 두고 전체 원을 다 CCTV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랬을 때는 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시신을 이제 훼손된 시신을 들고 올 때 무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연 한 사람이 다 들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지금 바로 시신 유기된 장소 옆에 CCTV만 볼 게 아니라 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CCTV를 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유명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또다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강진이 또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규모 6.3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하루 새 강진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롬복섬 북동쪽 지역입니다. 지난 5일 규모 7.0 강진에 이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달 새 강진이 무려 4차례에 달합니다. 2주 전 지진 참사로 480명 넘게 숨졌는데요. 어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하지만 롬복섬에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정전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호텔에서 급히 밖으로 대피하거나 환자가 누운 병상도 서둘러 안전한 곳을 찾아 줄줄이 이동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지난 토요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향이 없나요? 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롬복에서 자카르타까지는 약 1000km, 또 팔렘방까지는 약 1400km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3배 정도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일정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근 발리섬도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롬복과 발리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인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본격적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 중에 누가 승기를 잡을까요? 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70만 명이 넘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중은 40%입니다. 관망표가 많은 만큼 막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당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세 후보 모두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호남 1박 2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최대 팬카페인 젠틀제인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한국당과 각을 세우며 강한 여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자유한국당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오늘 종일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하죠? 네, 한국당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과천에서 비대위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엽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당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새 좌표 가치에는 자유와 민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대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마지막 현장, 시신 발견 현장입니다. 권설 기자,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가요? 네, 서울대공원 뒷길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랜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흰색과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에 나뉘어 담긴 채 버려져 있었는데요. 옷을 입은 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로부터 약 4m 떨어진 곳에서도 시신 일부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시신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남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누군가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훼손 상태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도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시신 유기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산 입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한번 오기 참 힘듭니다. 이번 주 날씨 이슈는 다시 찾아온 폭염과 태풍입니다. 내륙 많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많은 지역이 33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규슈 남동쪽 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제주도를 지나서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수요일 오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대 순간풍속 4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배수구 점검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는 내려가지만 폭염을 잠재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상황이 무척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